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수전쟁의 해양전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6세기 말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질서재편이 일어났는데요. 400년 만에 중국 지역을 통일한 수나라와 동쪽의 강국인 고구려를 주축으로 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첫 단계가 고구려 수나라 전쟁, 2단계가 고구려 당나라 전쟁, 3단계가 소위 삼국 통일전쟁으로 약 70년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의 소산이고요. 동아시아 종주권을 놓고 벌어진 싸움입니다. 그런 많지 패권 쟁탈전 성격도 있고, 그리고 자원 확보, 무역권을 비롯한 경제권 쟁탈전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지역사에는 문화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명권의 갈등이 있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중국 지역과 우리 지역 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성의 싸움도 있었다는 것이 제 역사 해석입니다. 고구려 수나라 전쟁은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특히 놀랄만한 사실은 본격적인 해양전이 도입됐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강의의 주제인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서도 당군은 엄청난 해군력을 동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 동아지중해 국제대전의 배경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역사 평가 의미, 이런 것들은 제가 학습형이란 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해양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해군력이 대단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선사시대부터 특히 원조선 이후에 우리 민족은 해양활동이 매우 활발했고요. 고구려는 4세기, 5세기에는 이 막강한 해양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례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해양활동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통해서, 고구려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인 수나라와 당나라의 해군력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을 했고 승리를 이끌어낸 고구려 해군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추론과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당전쟁에 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당나라는 수나라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혈연적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질서를 볼 때 수나라는 400여 년 만에 중국 지역을 통일하고 불과 40년을 못 채우고 멸망한 나라이니까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고요. 뒷을 이은 곳이 실질적으로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문화, 중국 질서, 그러면 첫 번째가 한나라고 두 번째가 당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나라에서도 고구려를 공격했던 당태종이야말로 중국 역사상에도 뛰어난 성군으로 평가받을 만큼 대단한 것이 당나라와 그리고 당태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수의 계승성 때문에 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종주권 또는 패권 쟁탈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학습용 채널에서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복수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고구려 수나라 전쟁은 말씀드렸다시피 도합 5차였었는데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수나라는 결국은 고구려에게 패배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수나라를 계승한 당나라 입장에서는 복수전적인 성격도 강하게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민족 내부의 질서인데요. 고구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백제, 신라, 일본 열도했던 왜곡, 이런 관계들이 새로운 질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구려 당나라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주로 해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PPT를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가슴이 설렜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려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점검하다 보니까 고구려가 정말 뛰어난 나라였었구나. 이 전쟁이 정말 대규모의 전쟁이었었고 치열하게 벌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잠깐만 보여드립니다만은 다음번 학습용에서는 사진 자료와 도표들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사진 자료들을 다시 재구성하면서 고구려가 얼마나 뛰어났고 고구려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만 전쟁의 상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욕이 생깁니다. 당시 국제관계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라시아 동쪽 전체 역학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걸 양해해 주세요. 당태종은 많은 준비를 다 끝냅니다. 실질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도 정리를 하고요. 내부적 질서도 안정을 시킵니다. 본격적으로 644년부터 전쟁 준비를 하고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때 수륙 양면군으로 조직이 됐는데요. 육군에 관해서는 생략을 합니다. 당시 수군 병력의 준비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는 정확하게 사례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사적 근거가 희박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연구 성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득불 사료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태종은 644년 7월 홍주, 요주, 강주에 칙령을 내려서 전선 400척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군사는 물론이고 양곡도 드리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돼요. 벌써 이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북지방이라든가 산동지방이 아니라 훨씬 남쪽 그리고 서쪽 내륙이었구나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644년 7월달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해군을 준비하는데요. 수륙 양명군으로 동원될 때 수군 장군, 즉 해군 장군은 장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병력은 세료에 따르면 다만의 병력이 500여 척의 전선을 거느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자들 중에서는 일부에서는 약 7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흔히 말하는 참여한 전사들은 말 그대로 전사들이고요. 선박에는 전사들과 함께 기타 인원들이 비슷한 수랍니다. 요군을 비롯해서 특수한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 등등 있었기 때문에 승객과 선원수를 5대5로 배치한다면 당시 당나라가 동원한 645년 전투는 7만 명이 동원됐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당시 배들이 엄청나게 크죠.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수나라의 루선 같은 경우는 전사 800명을 태울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루선도 200명, 300명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나라 때는 더하거나 비슷했겠죠. 그래서 보통 당나라 군함들은 600명, 700명이 승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대규모의 전선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장량의 함대를 보게 되면 중국학자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려요. 이거는 요동반도 끝에 있는 노철산 수도 바로 낭떠러지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가운데 남북으로 상하로 붉은 선이 그어져 있죠. 오른쪽은 바로 발해입니다. 왼쪽은 요동반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구려의 끝 그리고 원조선의 영토였었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양발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은 발해만인데 고구려 사람들은 이 발해만에서 해양 활동을 안 했겠습니까? 고구려의 수군은 이 바로 낭떠러지 밑에서 활동을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발해만의 북부 지역 그리고 요동만 전체에서 해양활동 그리고 수군활동을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슴 아픈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이 그 바로 유명한 비사성입니다. 비사성은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수양제군이 공격한 적도 있는데요. 비사성은 요동반도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여순이 있고요. 바로 그 위에 대련이 있는데 여순과 대련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주 높은 현재 지명은 대흑산, 얼마나 컸으면 클 때자 그리고 흑색이라고 불렀습니까? 대흑산 산성인데 고구려 때 비사성입니다. 제 견해에 따르면 고구려 수군함대 사령부가 있었던 곳인데요. 여긴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현장에 가본 분들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난공불락의 성인데 유감스럽게도 장량이 이끈 수군에서 함락당합니다. 아주 올라오기 힘든 서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군 8,000명이 죽었거나 또는 다른 사료에는 포로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고구려의 비사성이 장량의 수군에서 점령이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비사성 새로 복원된 모습인데요. 제가 처음 다녔을 때는 이런 복원된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장량의 수군이 요동반도 남쪽에서 비사성을 점령하고 그 주변 지역에서 활동합니다마는 이상하게도 북상을 멈춥니다. 북상을 멈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상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안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량의 수군이 요동반도의 남쪽을 공격할 때 말 그대로 당태종이 이끄는 친정군은 유화를 건너서 바로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성이죠. 요동성을 공격합니다. 이 요동성 전투는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전쟁인데 이번 전쟁에서는 결국 15일 만에 화공으로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요동성이 함락당한다면 다시 당태종이 이끄는 군대는 백암성을 향해서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바로 요동성의 모습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것이니까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근래 요동성 박물관에서 복원됐던 요동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터종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는 백암성에 붙었는데요. 백암성, 신바위란 뜻이죠.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얗습니다. 바로 여기는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을 잘라서 성을 쌓았으니까 백암성이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가 백암성인데요. 다음번에는 백암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개토대왕 노래 들으셨죠? 이번에는 백암성 노래를 들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백암성입니다. 그리고 백암성에서 내려다본 태자하. 이 태자하의 끝이 바로 이와의 끝이에요. 우리 민족의 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국 백암성은 송민들이 항전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송주 손보름 또는 손대음이 당태종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은 요동족에 있던 대부분의 성들을 함락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안시성을 향해서 공격했더라 합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과정도 제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시성 공방전이 90일 동안 벌어지는데요. 정말 대단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당태종이 안시성을 항복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남쪽에 있었던 장량의 수군을 끌어올려서 협공을 취하자는 주장들이 나오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못합니다. 실현되지 못한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록 자체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 이후에 중국적 시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실적 상황인데요. 장량의 수군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장량의 수군은 고구려의 남원 세력과 함께 고구려의 해양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던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발해만 해도 그리고 요동만 해도 당연히 고구려의 수군 병력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고구려의 성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은 바로 영성자 성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시성이에요. 물론 이것이 안시성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설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바로 양만춘 장군입니다. 양만춘 장군. 정말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집어넣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안시성의 위치는 어디인가? 현재 바로 해성에 있습니다. 해성은 바다에 짜 써서 바다성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저는 중국의 지질학적인 그 논문을 통해서 밝혀낸 거지만 바로 이 해성 앞까지가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시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륙에 있는 성이 아니라 사실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중요한 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바로 3차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해성에는 이렇게 고인돌도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고인돌 사진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쪽은 고구려 이전에 바로 우리 원조선의 땅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구려가 처음부터 요동지방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더 서쪽까지도 그 이전인 원조선이 여기를 지배했던 영토였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워낙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인돌인데요. 고인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고인돌은 해성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간단히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45년 전투에서 장량이 이끄는 수군은 결국은 요동반도 남쪽에 있었던 고구려의 해양방어체제 그리고 고구려 수군들에게 붙잡혀서 안시성의 당태종을 구원해서 안시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장해연, 지리, 위치, 교통, 시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면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사를 알고 싶어 한다면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주에 대해서 우리는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땅, 고토, 수복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만주에 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요동반도 동남쪽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장산군도라는 군도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섬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동쪽 가면 석성 열도라고 해서 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성들은 굉장히 중요했고 당연히 해양전략적 가치를 볼 때 수나라, 당나라 그 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들이 압록강하고라든가 평양을 공격할 때는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도 당연히 고구려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여기를 해양 거점으로 무역 거점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있는 거죠. 제가 95년도에 만주에서 말 타고 내려오면서
국내선까지 도착했습니다. 다시 그 이후에 요동지방으로 와서 요동의 산성들을 답사하는 가운데 장산군대 고구려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내는 당시 김일경 교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 동포 교수였었죠. 그래서 발견한 것이 4개의 고구려성입니다. 저는 처음에 선사시대의 중국 논문을 보는데 이 장산군도의 장해안에 고려성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힌트를 잡고 김일경 교수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이유도 제가 2번에 걸쳐서 역사 스페셜 팀이랑 가서 이 고구려 성들을 몇 개 찾아서 그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산군도는 중요한데 645년 전투에서 장량의 수군이 국조를 진격하지 못한 이유는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성들과 함께 장산군도 석성열도에 있는 고구려 해군 세력에 의해서 붙잡혔다는 것이죠. 이거 사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이후 제가 2개 도를 찾아내서 적어도 이 장산군도와 이 석성열도 지역에는 최소한도 6개 정도의 고구려의 방어 체제가 있었다. 즉 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추할 수가 있죠. 유추하는 과정은 이건 제 전문 분야인데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645년 안성전투에서 당태종은 패배하고 말 그대로 정말 힘들게 회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겪었는지는 우리 쪽 기록보다는 오히려 중국 측의 기록, 구당서, 신당서, 특히 자치통 가면은 당시 당태종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5년 이 고당 전투에서 승자는 당연히 고구려였었고요. 그래서 단지 신초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당시 고구려군이 당태종을 쫓아서 요소를 넘어가지고 하북까지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장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태종 군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패해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당태종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다시 준비를 하겠죠. 자, 이 지도를 오늘은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고구려 당나라 전쟁 때 벌어진 해양전도만 표시한 겁니다. 제가 94년에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645년부터 뒤를 이어서 647년, 648년 이렇게 해양전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당태종 입장에서는 서력을 해야죠. 절치부심.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육군도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해양전의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47년에 당태종은 송주자사인 왕파리에게 큰 배 수백 척을 건조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648년에는 강이란 사람을 검남도에 파견해서 전선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레주자사인 이도유에게는 5도의 군기와 병력을 비축하게 만든 거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산동반도 끝이고요. 여기가 봉래고 여기가 레주인데요. 이 앞에는 5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태종은 648년도에 전쟁을 준비할 때 여기다가 군수물자와 식량을 비축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지역에 경기도 해안을 요트를 타고 출발해서요. 2박 3일 만에 바로 이 5호도에 도착했더니 5호도는 섬이 아니라 지금은 매립이 돼서 육지가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647년도 그렇고 648년도 그런데 이 배들은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지난번에 강남 지방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산동 지방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바로 사천성 사천분지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장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강은 원명칭이 장강이고요. 하류에 왔을 때 양주란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양자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양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강인데 장강 상류의 이 사천 지역에서 전선을 건조하는 거죠. 당태종이 관리들을 파견해서 전선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나와요. 7월 달에도 파견을 했죠. 648년 8월 달에도 역시 이 지역의 사람을 파견해서 해선, 쌍방 등 거함 1100척을 건조하게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흔는 이유는 이 지역에 나무가 풍부하니까 이렇게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원래가 조선설이 뛰어났고요. 특히 당나라 시대 때는 이 지역에서
많은 큰 배들을 건조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은 여기서 벌어진 이런 전쟁이 아니라 당나라가 그냥 고구려 일방으로 친 것이 아니라 수나라도 마찬가지고 당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운명을 걸고 벌인 대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인 특히 해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육군이 아니라 해군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당태종은 바로 이 사천 지역에서 배를 건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 보십시오.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쭉 오게 되면 이 높은 험악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들을 통과해서 오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삼국지 고향이에요. 유비의 고향, 사천 청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 같아요. 장강이 큰 물줄기에 맞은 장강이 모여들어 가지고 여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쫙 통과하면 여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무협이라는 것입니다. 무협, 장강 삼협, 아름다운 것이죠. 무협입니다. 이 무협을 통과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의창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온 겁니다. 오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무안입니다. 바로 무안 폐령과 연관된 무안을 통과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쭉 가다 보니까 남경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경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양주로 갑니다. 양주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양주는 바로 양자강 상해를 통해서 오는 양자강의 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양주거든요. 그래서 양주는 수양제 때 완성한 대운하의 거의 종점이다시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 양주에 오게 되면은 장강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물줄기가 그다음에 바다에서 들러온 이 물 300km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대운하에 이렇게 만난 지점에서 모든 배들이 직결한 다음에 대운하를 통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 운하 보이시죠? 이렇게 운하를 통해서 영저고, 통제고 통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는 바다를 통해서 선박을 올리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고구려 당나라 건쟁의 그 거대함, 치열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해양력, 해군력의 중요성을 당나라가 절감하고 있었다는 것, 고구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동원이 필수겠다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양질의 전함, 가장 우수한 전함 만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산동지방이 아니라 이렇게 사천성 지역에서 선박을 만들어서 장거리를 이동해서 끌어올려서 여기서 공격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스케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당시 당나라 전쟁을 벌였던 고구려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647년, 648년 각각 만들어진 배들 동원해서 당태종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647년에는 주로 이쪽을 공격해요. 장상군들 비롯해서 이 앞에 있는 석성열도가 있는데요. 이런 주변 지역을 공격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약 100여 차례는 기록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집요하게 치밀하게 공격을 했겠습니까? 해양력이 중요하죠, 여러분. 648년도에는 이제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압록강 하구입니다. 압록강 하구. 즉 서한만이라고 그래서요. 압록강 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곳인데 당시 당나라 수군이 이렇게 압록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가서 박작성을 공격합니다. 자, 박작성 사진을 오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보여드리면 너무나 억울해서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부터 보여드리는데요. 살에 나온 대행성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압록강 하구죠.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은 현재 단동시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신의주가 있습니다. 더 북상을 합니다. 북상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보니까 2008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그럴듯한 건물이 들어서 있네요. 호산장성. 자, 또 보세요. 제가 1995년도에 찍은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중국인들이 조금 전에 봤던 호산장성의 원모습입니다. 2008년에 본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변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성을 쌓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진나라 장성도. 그래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산해관이라고 그동안 쭉 찾다가 국내의 학자들이 공인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이렇게 압록강 하구의 박작성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때로는 명나라 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는 진나라의 장성이 현재 청천강까지 내려가 있어요. 놀랍죠? 그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연나라의 장성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시간에 중국의 지도를 가지고 쭉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게 중국인들의 사고입니다. 여기에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제가 최근에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2005년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부도입니다.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당시 중국의 한나라 때 그리고 그 위에 장성의 끝이 청천강까지로 되어 있어요. 믿질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KBS 9시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 문제입니다. 저도 때때로 책을 감수합니다마는 이 책을 감수한 원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것을 보고 배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보를 해서 제가 그때 마침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태에 와서 제가 검증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박작성에 가게 되면 명나라 장성 또는 진나라 장성이 여기까지였네라고 알고 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여기는 그 전에 그 유명한 고구려의 박작성이었습니다. 박작성. 이 사진은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박작성 고구려 우물을 복원하는 작업인데요. 요건 배예요. 나무배를 물속에서 꺼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물마저도 이렇게 정교하고 튼튼하고 예쁘게 쌓은 것이 고구려인들입니다. 제가 고구려의 미학은 따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고구려 미학에는 단일 논문이 있는데 얼마나 고구려가 미학적으로 뛰어난 나라인가. 중국인들이 보는 고구려, 우리 민족 미학, 일본인들, 야나기 무네요시, 세키노 다다시, 이들이 보는 미학은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우리 민족 미학, 고구려 미학이에요. 우리 걸 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가슴으로. 그래서 지금은 중국인들이 여기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겨울에도 약간 보일 듯 말 듯하고 나머지 계절은 보이질 않죠. 그리고 여기는 우물터입니다. 우물터지만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고구려 박작성에 해당하는 명나라의 만리장성의 끝이라는 이름하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성벽을 새로 만들어 쌓은 건데, 이걸 보면서 중국인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국수주의라고 또는 다른 표현들 쓰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이게 박작성의 윗부분이거든요. 이거 중국인들이 쌓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박작성은 바로 톡 돌아가면 있는 요것이, 요 돌아가면 보입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요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 폭이 5m 정도밖에 안 되죠. 5m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일보화, 한 발짝이면 건너가는 곳. 제가 서 있는 곳은 중국이고요. 바로 요 앞에 있는 곳은 북한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한반도와 만주의 관계입니다. 애당초 구분이 없었던 것인데 일본인들이 한반도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세례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반도상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진도 꼭 보여드리려고 해요. 건너편 신의주고요. 안쪽 단동시의 외곽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위화도 근처입니다. 여기서 중국인들이 도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950년도 겨울에 사실은 중공군이 건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군대는 압록강의 여러 지역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동 바로 위쪽에서 박작성 남쪽이죠. 위화도 쪽을 바라보는 곳에서 이렇게 중국 군대가 도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북쪽으로 진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요. 강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동아시아 국제대전, 동아지 중에 국제대전의 1단계 고수전쟁, 2단계 고당전쟁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의 배경, 과정, 의미, 역사적 평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학습형이라는 이름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해양전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해군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통념을 깬 겁니다. 하나는 이 전쟁은 수나라 당나라에게는 구분이 걸려진 전면전이었었고 고구려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력이 필요했다. 해군력의 강화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오늘 사천성 장강 상류 지역에서 선박들을 대거 건조해서 그 선박을 이용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가장 최고의 발달된 조선술과 해군력을 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고구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659년까지는 좀 승리했다고 봐요. 그 이유도 물론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고구려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잖아요. 고구려도 당연히 해양력이 발달했고 해군도 존재했었고 해군력과 동원해서 당연히 당시 수당의 해군과도 전투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사례는 남아있지 않지만 조선술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구체적 상황을 통해서 당시 고구려도 해양력이 뛰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고구려 전선, 선박의 잔해들 6,000년 전의 것도 발견되니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료들을 발굴해서 우리 민족, 특히 고구려의 해양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역사를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말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